안녕하세요. 언론비상시국회입니다. 오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아직 내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이동관 후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와주신 분은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송여운 전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동관 후보가 아직 내정은 안 됐는데 내정되기 전부터 지금 학폭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 학폭이 저희가 기자 생활하면서 학교 폭력 그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오는 그 학폭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이를테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동관 그 아들 학폭은 어떤 신분제 사이의 한 단면. 예.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 힘, 권력, 백, 돈 그게 작용한 그런 것이 있는 그런 학폭이기 때문에 유심히 잘 봐야 되고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어떤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게, 왜냐하면 공직이라는 게 자기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아들, 자기 자식을 자기가 가진 권력과 어떤 그 백으로 보호했다라는 거는 그건 공직자의 자세가 없는 거죠. 지금 정순신 같은 경우도 정순신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네. 제출이 돼서 네, 죄송합니다. 국회 교육위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정순신 당시의 학폭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더 글로리 한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드라마.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훈이가 피해 학생에게 이제 하는 얘기죠. 너 세상에서 완벽하게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 비행기 아니야.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그 사이에는 커튼 하나만 있을 뿐인데 아무도 그걸 못 넘어. 이 대사에 정말 전율했었습니다. 아씨, 야 욕도 귀찮다 너. 너 세상에서 완벽하게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 비행기 아니야.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그 사이엔 달랑 커튼 하나인데 아무도 그걸 못 넘어. 뭔 개소리야? 넌 그냥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돈이나 쳐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커튼 뒤에 쓰는 소리야. 그리고 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아. 이거 피해 학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동훈아. 경찰도 학교도 네 부모조차도. 그걸 5글자로 하면 뭐다? 사회적 약자.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 사과하려고. 화풀 거지? 그렇다고 뭐 경찰서까지 가고 그러냐? 쫄리게. 이제부터 네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뜨거운지 아닌지만 봐달라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겨워 진짜. 니들은 왜 다 그걸 묻냐?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봐. 네가 경찰서 가서 그 지랄까지 들었는데 넌 또 여기 와 있고. 뭐가 달라졌니?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동훈아. 경찰도 학교도 네 부모조차도. 그걸 5글자라면 뭐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앞에 그 신분제 사회, 그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라는 것. 그게 학폭의 어떤 배경, 드라마의 배경이었는데 이동관 아들 학폭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입학사정관 이동관 이제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분의 자제분이 이제 다니던 학교 입학사정관은 학폭 기록이 남았으면 이동관 아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수시로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이 방송위원장 후보로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우선 학폭 얘기에서 조금 더 연장선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동관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나 이런 얘기까지 맞습니다. 하면서 다만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는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요 말만 하고 제가 팩트 2개만 너무 얘기할게요. 인신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 아니요, 제가 무슨 그런 비난한 게 식으로 아니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자, 잠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예, 남 얘기할 중간에 끼지 말고. 우선 발언하시고. 자, 팩트를 얘기하겠는데 왜 이성적으로 인격에 대한 아니, 이야기를 해요?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 참 제가 가지고 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자녀의 교육, 뭐 부모로부터 아, 저 분단- 부모예요? 아니 왜 사람이 그래요? 인격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무슨 있잖아요. 폄하를 해요? 자식이 저 지금 부모의 거의 요 얘기할게요. 맞지. 지금 이 시점 속담을 얘기하는 아니, 건데. 아무리 듣다 하더라도 좀 정도가 지나치죠. 마이크 아주 좀- 대변인도 아닌데 왜 나서서 마이크 좀- 그래요 도대체? 이거는 인류의 오디오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 나도 오디오 좀 다운, 자식이 오디오 셋이나 다운해 주세요. 자식이 오디오 셋이나 다운해 주세요.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간다는 것은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고위공직자로서 국가의 신복이 되겠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영어로 공직자를 시빌 서번트라고 그럽니다. 예. 말하자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마인드가 된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특히 영어로 장관은 세크리터리라고 부릅니다. 세크리터리. 예. 영국에서는 적어도 세크리터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비서가 고위공직자라는데 이렇게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예.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이 윤 대통령의 특보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아주 밀접성인 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란 것은 방송통신을 규제하는 정체적으로 매우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 상실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은 정체적인 중립이 가장 요구돼서 이름이 그래서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잖아요. 예. 그 위원회는 여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분명한 노선을 가진 사람이 가게 되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도 공정성을 요구하는데 예. 방송통신위원회 장이 이미 정치적인 편향된 사람이 갔다는 것은 방송을 앞으로 정치적 색깔에 맞춰서 통제하거나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잘 보시면 최민희 위원이라고 이분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추천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방통위원장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사람을 앉힌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반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의 고위공직자들은 하나같이 이 정직성, 고위공직자로서의 정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걸 검증까지 하는데 예. 이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언론 통제와 관련해서 또 학폭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말이 달라지고 있고 여러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이미 결격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여론이나 기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런 여론이 반영이 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이제 보도를 보면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한 뭐 80% 정도는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 한 13% 정도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을 만큼 반대 여론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언론 장악 문제라든지 이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뭐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인가 여기 백서를 보면은 뭐 KBS, MBC 이런 사장들 다 교체하고 이사들도 다 바꾸고 또 뭐 비판 프로그램들 폐지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 기자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방송 기자로 살아왔는데 그 방송은 신문보다도 그러니까 국민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방송은 공정해야 된다든지 예. 어떤 정책 독립성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아까도 학폭 얘기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 법을 지킨다는 게 뭐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법치가 법에 규정된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학폭이 발생하면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알게 되면 학교에 알리고 학폭이 열리고 어떤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근데 그게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예. 법을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폭위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이제 무시했는데, 수시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특히 이제 그 이사장에게 전화했다는 거는 예. 그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할 때 진짜 벌벌 떱니다. 네. 아이가 무슨 뭐 그렇지. 불이익을 예, 받을까 봐. 예, 아이가 네. 학교에서 뭐 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담임 선생님한테도 벌벌 떨고 전화하고 음. 교장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전화 못 합니다. 보통 그 국민들은 하물며 그 이사장한테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거는 백이나 뭐 그 권한 자기 권력이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안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방통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이라는 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독립 그 정책 독립 지켜야 되고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 무시하고 그 권력 그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가만두겠습니까? KBS나 MBC 그 자기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이래라 이런 보도해라 보도하지 말아라 이거 빼라 넣어라 하면서 일단 방송이 아니라 그 정권 홍보의 수단 그렇게 이제 악용을 할 때 너무 남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오래전 전 대통령은 땡전 뉴스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 그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사실 이동관 홍보수석이 오면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예. 때 방송의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저 역시 그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 당시 제가 KBS 부산 KBS 쟁점 토론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 갑자기 제가 잘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총국장이 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하루아침에 나 필요하다면 출연료도 안 받겠다 내가 하겠다.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잘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방송사에 라디오도 하고 있었는데 일체 모든 방송사에 하나의 좌파 인사들에 대한 숙청 작업 속에 예. 제가 포함됐는데 저는 이유도 모르고 당했던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리고 말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또 그런 시대가 와서 누군가가 또 그런 억울하게 방송 자기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방송 장악의 신화를 속에서 그런 식으로 칼질이 이루어지면 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랄까요? 한 개인의 이런 방송 활동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찬바람을 맞는 그런 신세가 되면 이건 안 된다. 예. 그리고 자기가 직접 했던 안 했던 그 문서 공개된 문서에 보면 홍보수석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다 왔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자숙해야 될 사람이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방송계, 언론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관 하여튼 그 당시 MB 정부에서 이제 KBS 정현주 사장도 그 당시 해임이 됐고 지금 민원연 이 백서를 보면은 KBS 뉴스 4대강 편 마지막 편이 또 불방되기도 했고요. PD 수첩 MBC죠. PD 수첩 4대강 편이 불방됐고요. 뭐 YTN 돌발 영상도 중단됐더라고요. 네. 맞죠?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왜 그러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일하게 각 방송사에 어떻게 보면 압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말을 듣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어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위력이 센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래서 정말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 그야말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곳이라는 걸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동관 씨가 현 윤석열 정부에 홍보수석하는 것도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방송인들은 다 압니다. 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작은 문제라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왜냐하면 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서,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정치적인 인사, 이런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정직성과 공정성과 이런 결격을 가진 사람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방송사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그래서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뜻에 동의합니다. 지금 그렇게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지금 뭐 결국에는 내정해서 결국에는 위원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행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전과 같은 또 땡전 뉴스처 같은 그런 식으로 언론 장악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MBC 김재철 사장 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조인트 맞고 왔다. 예, 맞아요. 그런 얘기 조인트 있었죠. 맞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좌파 척결 제대로 못한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좌파가 있습니까? 그 우파 좌파라는 게 극우라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파라는 게, 그러니까 좌파라는 거 뭐냐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조선일보가 계속 그 노무현을 이를테면 까면서 하는 얘기가 내세운 게 뭐냐면 할 말 하는 신문, 비판으로 조선일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 언론 지형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신문에, 종편에, 그 포털에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여기에 그나마 이를테면 그 공정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데가 공영방송, KBS, MBC인데, 요것마저도 없애버리면 기울어진 정도 아니라 완전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용비 어처구니만 나올 것이죠. 예?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든 지금도 그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정부가 무슨 그 일본 자민당 정부의 어떤 한국 사무소처럼, 국민의힘은 마치 자민당의 어떤 여기 대변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도대로 되면 온갖 언론에서 신문, 방송, 온갖 언론에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비판의 소리는 없어질 거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은 판단을 못하는 거죠. 네. 취사 선택에서 한쪽 얘기만 계속 들리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네. 결국 저는 그렇죠. 이게 이 그림이 왜 이 대목에서 이 상황에서 학폭으로 문제도 많은 이동화를 다시 재등용하려고 하느냐? 예. 그는 이명박 때 그려놓은 언론 장악 시나리오 큰 설계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그림을 그 최종 목적지가 지금 내년 총선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칫 의회 의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탄핵 국면이나 혹은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방파제라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사를 어떻게든 빨리 장악을 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거나 최소한 중립적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도 하루가 빠를수록 좋다. 예.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이라는 매우 부적격자를 몰아붙이는 것이고,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악이 되면 각 공영방송사들은 순차적으로 사장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사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KBS, 그렇게 되면 MBC. 그렇게 되면 방송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이제 마음 놓고 이 각 정당의 후보, 차질 없는 후보도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공천권을 줘서 의회를 장악을 해서 적어도 탄핵 국면이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고 자기의 직권이 임기 동안 지켜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총 목표로 진행하다 보니까 웬만한 반대나 국민적인 저항 같은 거는 무시하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방송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도 안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절박한 나름의 목표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방송 장악의 적임자로 이동관 씨. 근데 이게 단지 자기 임기 동안에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일본 자민당 정권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얘기 많이 나오는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노조가 왜 카르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기득권 카르텔, 수구 카르텔, 아까 얘기했던 그 신분제가 예. 부모의 신분이 자식한테 세습되는 그런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자기들 정권이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구 정권의 영구 집권 그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게 저겁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술하는 분들이 비판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없으면 예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비판을 못하게 하는 건데 언론 장악이 끝나면 그다음에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고 예. 그다음에 또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교육에서 이를테면 박정희 이승만을 찬양하는 그런 순서가 다 정해져 있나요? 예. 큰 그림이 있고 예. 이동관을 다시 불러들인 거는 이 그림을 완성하자.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득권 정권이 계속 유지되게 그런 틀을 짜자, 그런 토대를 확보하자. 저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임명권자가 하는 거 어떻게 막을 방법은 이제 법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막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거죠? 저는 이 법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 현재 지금 사법부가 다 지금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민주주의를 여론 정치 사회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여론을 중시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우리나라도 바로 여론을 중시하는 사회인데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여론에 반해서 여론과 싸우면서 집권을 하면서 인사정책을 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미 여론을 중시하는 이런 여론 민주주의 사회에 왔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반해서 한두 번은 그런 자기의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여론과 싸우거나 여론에 반하는 정책은 이 대통령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에 이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주는 것이 이 집권자의 말하자면 독재자로 가는 이 사람의 큰 뭐랄까요 하나의 이 견제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해야 되고 이런 비싼 시국 회의가 열려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줘.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 주변에서 이게 아닙니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전부 다 지금 전위대가 돼가지고 당은 당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정말 거짓말을 예사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패를 쳐주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저는 점점 더 커지면 저는 대통령도 법대로 함부로 뭐 얘기 못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조급하니까 한상희 통신위원장도 임기 2달 남겨놓고 저렇게 이제 무리하게 쫓아내고 그러는데 면직시켰죠. 저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탄핵, 이를테면 평화적인 무혈 쿠데타로 그 현재 대통령을 쫓아낸 우린 그 기억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안 좋습니다. 그 16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고 그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 밤 특히 이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밤 11시 12시 되면 택시 잡기 힘들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답니다. 거리에 택시들이 손님 기다리고 있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횟집 단지 횟집이 원전 오염수만이 아니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줄은 거고 여기에 오염수까지 얘기 나오니까 불안에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안 좋았다는 얘기죠.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기자로 먹고 살았습니다만 만약에 조선일보가 지금 지금의 논조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듯이 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못 넘겼을 겁니다. 거덜납니까? 사건건 시비 걸고 회방 놓고 트집 잡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모르는 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비판을 안 하니까 해야 될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국민의 불안, 걱정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신문은 지금 정부 광고
공기업 광고 예. 이게 엄청난 수입이에요. 1년에 200, 300억,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정도로 각 신문사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정부 광고를 따오기 위해서는 정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지금 종편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 흔들리고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그 여백을 종편들이 차지하고 또 이동관 같은 경우는 종편을 만드는 일등 공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종편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공영방송만 어떻게 해버리면 사실은 언론 통합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을 속일 수 있다. 잠시 속일 수 있다. 예. 그러나 국민을 영원히 모두 속일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후보 되기까지 많은 거짓말들을 곳곳에서 해왔어요. 예. 아마 이게 말리지점에 쌓여서 이게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 그 부인까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내년 총선이 큰 기점이 될 것이다.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침묵을 하고 있는 신문이나 이런 방송 쪽에서도 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서 빠른 레임덕이 오게 되면 그때는 물어뜯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비상시국 회의를 미리 하는 것은 저는 선각자들이 이 일을 먼저 한다. 왜냐하면 계속 현 집권을 대통령이 두면 둘수록 나라가 더 망가져가는 모습, 사회 곳곳에서 그런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은 빨리 경종을 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저는 대통령이 빨리 정신을 차려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만 지금 하는 행태를 봐서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에브라함 링컨의 말을 꼭 전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독일 사회를 장악해 갈 때 어떤 그 무기가 공포였는데 우리도 그거 유사하지 않는가. 이를테면 건폭이라면서 노조를 치고 시민사회단체를 치고 또 언론, 방송 하고 그러는 게 그 왜 그때 아까 침묵 말씀하셨는데 시지 않습니까? 그 나치가 사회민주당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아니므로. 또 그다음에 가톨릭 신자가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아니었기. 나는 아니므로. 그렇지.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아니므로. 그러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는 그 공영방송에서 그 종사자로 있었다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KBS나 MBC는 그 일단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뭐 추측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쪽에서 겪어본 그걸로 추정을 하자면 KBS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방송이 지금 좀 과포화라고 해야 되나요? 괜히 여기 종편 많지 않습니까? 방송사 너무 많습니다. KBS에 K2 없어도 그만입니다. 예. 그럼 KBS 1만 두고 옛날에 문화공보부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지금 KTV가 하는 그냥 KBS는 그 정부 홍보만 해라. 관제 방송. 요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또 MBC는 어떻게 하기 굉장히 법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럼 망해버려라. 그러면 그 파이가 광고라는 파이가 어디로 가냐면 종편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걸로 지금 타협하면 지금 내가 조용히 있으면 뭐 이 정권이 조금 좀 봐주지 않겠나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바로 저는 KBS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KBS, MBC는 MBC의 그때 문화부장 이명박 문화부장을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했습니다. MBC 없으면 더 좋지. 차라리 망하면 더 좋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창룡 교수님은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하셨는데 한상혁 지금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천적으로 엉터리 수사, 과잉 수사, 거기 제가 아는 과장, 국장들은 정말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한상혁 위원장은
적어도 조작을 하거나 그런 조작을 지시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을 조작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 검찰이 너무나 잘못된 수사로 몰아가고 있고 결국은 앞으로 법원에 가서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이 수사는 이 재판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저는 엉터리 수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마무리 시간이 많이 되는데 마무리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KBS나 이제 MBC에 있는 그 후배들 혹시 그 좀 내가 좀 숙이면 좀 봐주지 않을까? 그 큰 착각입니다. 숙이는 순간에 더 세게 들어옵니다. 그 MBC나 KBS를 지켜주는 거는 딴 거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어느 쪽도 치우지 않고 가운데서 국민만 바라보면 되고요. 저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그 젊은 사람들 영화 좋아할 테니까 영화 베테랑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서 그 경찰이 검사보다 낮은 지위 있잖아요. 항상 그 서름이 있거든요. 돈이 없지 가오가 항상 뭐 돈에 치이고 그 힘에 그 서열에 눌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오를 지키자는 건데 좀 그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좀 쉽게 얘기하자면 KBS나 MBC 아니 전체 언론사 기자나 언론 종사자들은 가오 지키십시오. 가오가 당신들을 지켜줄 겁니다. 가오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들의 명예. 저는 공영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꼭 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사 종사자들이 위험이 닥쳐오고 있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송 제작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저는 공영방송사 종사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이분들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TBS 상황 보세요. TBS 방송이 사장 문제가 있다. 특정 프로그램에 누가 문제가 있다 해서 다 내보냈지만 TBS가 거의 형체가 없이 사라져버릴 이런 상황 속에서 구성원들이 지금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KBS, MBC 그런 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외부의 흔들기에 저는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이 방송사 내부에서 서로 사분 오열된 모습은 오히려 외부에서 다스리기 매우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내가 지킨다. 이런 주인의식을 먼저 좀 가져달라.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TBS가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지켜줍니다. 그렇죠. 예,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양이 준비된 패널들.